주식 투자할 때는 딱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해요.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가 있는데, 물타기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것인가를 확고하게 정하시는 게, 정하시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종목 선정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그 투자의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섹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안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덜 오른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좀 뭔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을까? 요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많이들 올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데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것인가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굳이 강북으로 갈 이유는 없겠죠.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르는 쪽으로 그냥 그게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그쪽으로 가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도 투자 관점으로 보면 저는 볼거리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최근 들어가지고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많잖아요. 많은데, 컨텐츠는 이제는 넷플릭스에 대한 이전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이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제 주가도 이제 안 오르고, 드라마가 좀 괜찮다라고 해도 안 오르는 모습인데, 드라마 편당 제작비 자체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 갑자기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애플이 이제 MR 기기를 하나 냈잖아요. MR 기기라고 하는 것은 AR하고 이제 VR을 합쳐진 건데, AR은 증강현실, VR은 이제 가상현실 부분인데, 뭐가 다 필요하죠?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영상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덟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스튜디오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 적자를 일단 내다가 원래부터 일단 흑자로 일단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나타나니까, 그쪽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거기에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대표님 혹시 카메라, 그 스마트폰 보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카메라는? 대표님 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게 잘 찍힌다. 그렇죠. 이 정도만 보지. 사실은 사진 찍지도 않는 잘. 그리고 찍지도 않아요. 저도 사실. 잘 안 찍습니다. 저도 잘 안 찍는데, 이게 그 보통은 이제 뒤쪽에 카메라가 뭐 3개, 예전과 3개, 지금 5개까지 지금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카메라 대수가 높아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AR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AR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대수가 14개까지 필요하대요. 그게 이제 목표로 이제 삼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위즈스토어 얘기를 할 때 MR 관련돼서 AR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제품이 나옵니다만 원래부터 가시성을 일단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 관련된 종목이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렌즈 관련된 종목이 됐든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 됐든. 근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대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전방 안에서 예전에 없었던 AR 글래스 제품들도 여러 가지가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은 이쪽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세코닉스라든지 파트론 같은 종목군들은 일부 바닥권에서 지금 돌고 있는 모습이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바닥권에서 박스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만 사라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사면 항상 딸려오는 게 뭐냐면 PCB가 같이 딸려와요. 왜냐하면 반도체만 팔지는 않으니까, 반도체하고 기판하고 붙여놓는 게 PCB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뭐 AI가 증가한다, 아니면 제품의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전자제품이 아니었던 것들도 전자제품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 전자제품, 예전에는 이게 너무 오래됐네요. 그렇죠? 쓰레받기나 이런 건 진짜 옛날에 사용했으니까. 간단하게 이건 청소기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지금은 로봇 청소기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정수기도 일단은 반도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좀 식상합니다만은 옷장에도 반도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옷장. 그래요? 옷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 뭐 습도 이런 거? 아니, 스타일러 생각하면 사실 스타일러가 옷장이니까. 스타일러가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세기도 그렇고 자꾸 이게 이쪽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PCB 소비량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예전에 버즈하고 이런 거 많이 팔릴 때 결국은 그 버즈 팔리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PCB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예전에는 이어폰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도 뭐 어떻게 됐든 AI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자동차 전장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PCB 판매량 증가로 무조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PCB 관련된 종목은 이미 좀 올랐어요. 이스페타시스도 이미 올랐고 대덕전자도 이미 올랐는데 심택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PCB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이때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그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승장이 아닌 다음에는 좀 벌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자괴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더 힘들고 남들 주변에서 보니까 막 잘 버는 것 같고 오르는 것 같고 내 거는 안 오르고 이런 분들 실수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 첫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딱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해요.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내 종목이 아파요 뭐 이런 방송에 출연하다 보면 종목이 정말 좋은데 고점이 너무 고점에 사셔가지고 이거는 회복을 하려 그러면 열심히 오르고는 있지만 한참 걸리는 네. 이 종목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일단 드는 종목군들이 타이밍이 어그러져서 수익이 안 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인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 들어가는 매수의 초입 부분에서 나도 같이 한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사고 난 다음에 흐름이 꺾일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사람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시장도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시장이 지금 막 난리다 오늘은 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파동에서 10%에 15% 정도, 두 번째 파동에서 20%에 35% 정도, 세 번째 파동에서 거의 한 50% 가까이 나오는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게 꺾일 때 꺾여서 흐름이 꺾여서 내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러한 스킬 자체가 필요한데 대부분 분들은 너무 빨리 팔아요. 너무 빨리 팔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는데 다시 가는 모습인데 지금 13,000원이야. 나 12,000원에 팔았는데 이거 13,000원에 내가 어떻게 사?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상승하는 그 종목을 아예 놓쳐버리는 경우가 일단 많죠. 그래서 두 가지 인내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는 자기들이 손절은 무조건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상승장이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질 수 있는 리스크보다 너무 많은 리스크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첫 번째 잘하고 두 번째 잘하고 세 번째 잘하고 네 번째 잘했는데 다섯 번째 실수하니까 너 나가라 해버리면 그 직장은 다니기 힘들고 결혼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잘해서 우리 남편 잘했어요 하다가 한 번 딱 실수했는데 그러면 이혼하자 이래버리면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첫 번째 수익 나고 두 번째 수익 나고 세 번째 수익 나는데 네 번째 꼬이면은 그냥 그때부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가고 손실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그러한 계좌로 그냥 확 바뀌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들어갈 때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의 데미지를 받을 것인지도 미리 계산해서 들어가시는 습관까지도 가지시면은 아마 개인 투자들 대부분이 좀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시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참여를 하셨으니까 관찰을 하셨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워낙 뭐 투자를 잘 하시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가격이 오늘 1% 오르면은 너무 기분 좋고 1% 빠지면 너무 기분 나쁜. 그렇죠. 이게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등락에 따라서 내 마음도 같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조울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 종목에 대한 원칙 자체, 트레이딩 하는 원칙 자체를 확고하게 좀 지키시는 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원칙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잘 안 되는 이유가 원칙을 지켜서 처음에 손실났고 두 번째 손실하고 세 번째 손실하면은 이걸 수정하실 생각을 안 하고 원칙을 바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금 거기서 또 손실하고를 좀 반복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노트를 하나 사세요. 노트를 하나 사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실패했는 매매에 대해서 적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몇 월 며칠 뭐 샀는데 얼마 손실, 이걸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내가 이 종목을 좀 일찍 샀더니 오전에 샀더니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다음부터는 종목을 좀 늦게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노트를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한 것들만 기억을 하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싸우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난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통 수익 나는 것들만 대부분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손실 나는 부분을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실수를 매매해서 실수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내가 매매 실패하는 부분만 최소화를 시키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 다 수익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실패를 줄이시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장기적으로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그 슈퍼개미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면 그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 매매일지 작성하는 건데 예, 그 매매일지 특히 잘한 것보다도 못한 어떤 그쵸, 실수 못한 부분에 거. 대해서 네. 그걸 좀 작성을 해보자. 자, 그 투자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매매를 시작할 때 왜 매매했는지를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건 것 같습니다. 기업하고 주식하고 주가하고를 너무 동일시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좀 빠져도 괜찮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지식들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어떻게 보면 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원분들이 리포트 적어주신 거나 아니면 우리 애널 분들께서 열심히 또 보고서를 적어주신 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정책 당국에서 나왔던 보도자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버무려서 인사이트를 내고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이제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왜 이게 꺾이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왜 꺾이는지를 찾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걸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꺾일 때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내용이 뭐 기본적으로는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트레이딩 하는 거하고 투자하는 부분을 확고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는 목표 주가가 10,000원인데 지금 9,000원이에요. 9,000원이면 10% 정도 수익이 가능하니까 사야 되죠. 8,000원까지 떨어지면 20% 이상 수익이 나니까 이때도 사야 되고 7,000원까지 떨어지면 42%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이때도 사야 되는데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깨지는 흐름에서는 우리가 팔잖아요. 근데 보통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 하시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투자 방법이 섞이는 것 자체를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목표로 산 게 아니라 그쵸. 사서 물리니까 이제 원치 않는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그쵸. 사실 많죠. 이거는 손실이 되는데 물타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타기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이 종목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이 직원이 자꾸 손실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한테는 돈을 더 주면서 달래야 되나요? 내보내야 되나요?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좀 더 와닿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종목이 실적 자기가 좋다라고 나한테 보고서를 낸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봤더니 손실을 하면은 얘는 자르는 게 맞지 거기 물타기를 하는 건 맞지는 않으니까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것인가를 확고하게 정하시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그 우리가 다 이 상식적으로는 주식을 살 때에는 언제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라. 그걸 충분히 아는데도 막상 할 때는 그냥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이 종목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손절을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신대요. 근데 손절 라인 자체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만약 그냥 깨졌는 경우에는 이만큼 손절할 줄 몰랐대. 그래서 조금만 반등하면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끌려가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수익이 한번 나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까지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손절 라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그래도 수익 분전이라 뭐 이러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막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칙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냥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시장, 우리가 이제 이런 상승장에서도 이제 물론 상승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이 아까 말씀하신 추세 추종을 하는 전략, 강한 거에 계속 몰아주고 거기에 그 얻어 타고 가는 거, 이거라고 하는데 이거가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두려우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네, 초보자들이요? 그러니까 적당한 경험을 가진. 적당한 경험을 가진 편하게 매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실 땐 불타기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피라미딩 매수 뭐 이런 게 아마 될 것 같은데 사실 피라미딩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좀 계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려서 그렇죠. 수익으로 팔 수 있는 종목을 손실로 빼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공하는 트레이딩은 사실은 종목 매매에 종목에 걸려 있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성공하는 트레이딩이 될지의 한 70%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을 봤는데 이 종목이 지금 매수가하고 손절가까지의 퍼센티지가 한 10% 정도 손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 정도 금액으로 얼마 정도 손절을 해도 내가 내 마인드가 깨지지 않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한 1,000만 정도 해도 되나요? 손절을? 저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한 번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30만 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종목이 10% 정도 손절률이면 30%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으로 얼마 투자해야 되는지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투자해서 10% 손실이 나면 30만 원 잃고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만약에 14% 손절이면은 30만 원을 14%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 자금을 정하시면 어차피 이 종목에 들어가서 실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 손실이기 때문에 좀 가볍고 이게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트레이딩을 할 때 종목 선정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증권사 리포터를 보는 건데 어떻게 해주시네요. 보통은 증권사 리포터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아니, 무슨 근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실 때 제목을 보지 말고 뭘 보시냐면 그 의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의견의 흐름은.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가 홀딩 의견이나 아니면은 뭐 내추럴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매수인데 목표 주가 낮추는 이런 식의 흐름이었다가 갑자기 목표 주가 막 높이는 쪽으로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초창기를 항상 잡으셔야 돼요.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데 주가 꺾여요라고 하는 것은 매수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 최소한 6, 7개월이 지난 리포트를 보셔서 그렇거든요. 네. 추세도 항상 추세 초입에 사야지 돈이 되는 것처럼 리포트도 항상 리포트 초입 의견이 매도는 별로 없으니까 의견이 홀딩에서 매수로 바뀌는 종목 아니면 의견 자체가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다가 갑자기 목표 주가를 높이는 그러한 구간. 예전에 제가 이제 루닛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매도 한 2달 전에 갑자기 의견이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그런 식의 의견들이 바뀌는 종목군들. 특히 의견 바뀌는 부분에서 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의견이 예전에 좀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그 타이밍을 노리시면 종목 선별 일단은 쉬우실 거고 그 종목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이 15%, 16%, 20%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 잃고 게임 끝낸다라고 그냥 근데 30만 원도 저는 큰데요. 저는 100만 원 가지고 할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에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좀 매매를 가볍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매매를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좀 가볍게 경쾌하게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주식 중에 카카오, 네이버. 아까 이제 네카오의 시대가 좀 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참 많이 물리고 힘들어하시거든요. 뭐 반토막난 분들도 있으니까 고점에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플랫폼을 한다고 했을 때 네이버를 할 거냐 카카오를 할 거냐 가지고 예전하고 똑같이 요즘 카카오가 그렇게 인기가 있더니 요즘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좀 더 안 좋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좀 이제 안정성을 이제 생각할 때가 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카카오는 좀 공격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뭐 둘 중에 저는 지금 모양으로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 안에서는 이게 무슨 모멘텀이 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터넷이 이제 안 사라질 거니까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고요. 알다시피 뭐 GPT 부분을 이제 개발하려고 그래도 네이버나 카카오 외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회사들 거의 없고 인공지능 부분에 얘기를 한다면은 네이버 빼놓고는 사실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죠. 거기다가 요즘 웹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웹툰을 그냥 저스트 웹툰이라고 보지 말고 IP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툰이 어쨌든 드라마가 되든 영화가 되든 하는 부분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건 제 관점입니다만은 카카오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얘기를 하면 저 좀 무서운데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예, 제가 보는 관점의 카카오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했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부분 추세가 이렇게 일단 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제가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종목이 꺾이면은 이렇게 박스로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돌파됐다고 무조건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가는 흐름 자체가 꺾이면 박스로 간다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가 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가 보통 원래 이게 꺾일 때 기다렸던 가격권이 이 가격권이기 때문에 지금 고가격권에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차트를 잡으셔가지고 추세를 누가 먼저 뛰어넘느냐입니다. 얘가 먼저 지금 54,2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가격권을 카카오가 먼저 뛰어넘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를 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애가 두 개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추세 넘고 난 다음에 박스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얘는 요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가격권 한 20만 한 6천 정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둘 중에서 저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투자하는 관점이라면은 저는 카카오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라면 차트 두 개를 이렇게 잡아놔놓고 둘 중에서 나한테 사짐을 당하고 싶은 애는 빨리 뛰어넘어라. 그럼 내가 먼저 사줄게. 투자의 관점,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는 관점으로는 이게는 트레이딩의 관점이고 먼저 넘는 애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이고 투자의 관점이라면 조금 빠르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리스크를 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를 우리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간다면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가?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 혹시 포켓몬고 게임 할 때 그때 강원도에 엄청 갔다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맵 자체를 이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근데 시장 안에서 지금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앱이 없이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같이 연결해서 현대차에다가 지도를 집어넣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가지고 있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시장 안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전부 다 상장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는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카카오가 껍데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카카오가 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카카오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업 자체가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카카오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이 웹툰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동일선상의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이버가 조금 다른 부분은 지금 이제 파인드 GPT 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칭 부분 자체를 조금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카카오를 일단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정도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부분의 성장성이라든지 자율주행 부분에서 어떻게 달려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확장성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라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라인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웹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AI 부분에 조금 기대를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차분하게 또 네이버 카카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의견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네,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경제연구소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